이 사람이 현재 전 세계 축구계에서 모두가 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한 세기 동안 아무도 하지 못했던 걸 해냈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으로 미넨 말고 다른 팀이 분데스리가를 우승한 건 한참 뒤로 돌아가 2012년 오바마가 대통령일 때 애플이 혁신이라 얘기하며 아이폰 5를 출시했을 때입니다. 자, 깊고 깊은 유럽 축구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우승 타이틀을 이어나간 건 다름 아닌 바이에른 뮌헨이었고, 그만큼 실력으로 증명한 구단의 높은 위상으로 이 역사는 계속 이어나갈 것만 같았죠. 물론 사비 알론소가 멈추기 전까지는요. 그리고 심지어 그와 함께 뮌헨의 독주를 멈춘 그 팀은 1년 반 전에 리그 바닥이었던 팀이었습니다. 성적이 증명해주듯이 말 그대로 새 시대의 시작을 알렸으며 리버풀, 레알, 뮌헨, 세계 최정상 클럽들이 모두 그를 데려오고 싶어하죠. 현대축구에서 최고의 감독은 단순히 좋은 성적만 제공하는 게 아닌 클럽의 모든 면에서 전체적인 가치를 올려주기 때문에 구단은 훌륭한 감독의 모든 자질을 필요로 하죠. 그렇기에 다른 감독들도 알론소에게 배워야 할 점이 아주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동기부여하는 법, 압박감과 맞싸우는 법, 그리고 최선의 방법으로 자신의 위상을 높이는 법. 자, 축구의 모든 것 충무 유튜브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하며 사비 알론소와 감독으로서의 그의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시죠. 자, 먼저 알론소는 축구선수이자 감독 경력이 있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며 이후 스스로 세계 최정상의 선수가 됐죠. 리버풀과 레알 마드리드에서 챔스 우승을 했고 월드컵 우승, 그리고 선수로서 은퇴하기 전까지 뮌헨에서 수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렸죠. 경기 전체를 읽는 그의 수준 높은 능력을 바탕으로 중원에서 그가 보여준 퍼포먼스는 말 그대로 월드 클래스였는데요. 무리뉴가 레알에서 그를 선수로 기용할 당시 마치 메트로뇽 같다 라고 얘기한과 동시에 과르디올라가 연상된다고 하며 그가 감독으로서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을 전부터 이미 예상했죠. 그리고 알론소는 실제로 무리뉴와 가르디올라, 역대 가장 영향력 있는 감독으로 평가받는 두 감독 모두에게 지도를 받았고, 심지어 이 둘뿐만이 아닌 안첼로티, 지네딘 지단, 라파 베니테지 등 이 거물들과 모두 함께 했으며 스페인, 영국, 독일 메이저 축구판에서 모두 활약했음과 동시에 언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비 알론소의 장점을 모두 정리해보면 누가 봐도 이미 좋은 감독이 될 수 있는 기반의 체크리스트는 전부 달성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근본은 역시 딱 한 가지입니다. 증명해야죠. 자, 그렇다면 알론소는 어떻게 스스로 본인이 좋은 감독임을 축구판에 증명하고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세 가지 키포인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알론소는 우선 선수들 트레이닝 세션에 직접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아직 젊은 나이에 속하는 편이죠. 스스로는 절대 인정하지 않겠지만 실제로 본인이 현재 구단에서 최고의 패스들을 뿌리고 있냐라는 질문에 어색하게 웃어넘겼다고 하는데, 말은 안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인정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는 게 결국 선수들에게 그가 추구하는 축구에 대해서 단순히 얘기만 전달한 게 아닌 직접 눈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고, 그의 이런 액션을 통해 선수들은 자연스럽게 감독에게 신뢰감을 형성하게 되며 모든 감독에게 있어 이 신뢰감이란 부분은 아주 중요한 요소죠. 자, 한 가지 예를 들 수 있는 사례로는 나스겔만의 뮌헨 감독 시절 때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당시 나스겔만은 라커룸 통제권을 잃었다 라는 내용으로 뮌헨에서부터 해고당했다는 얘기가 많았고, 이 말은 즉 선수들이 감독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자, 물론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술 구성에 있어 좋은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건 모두가 인정하지만, 그렇다면 반대로 아주 오랫동안 최정상의 무대에서 수많은 우승을 경험한 토마스 밀러 같은 선수가 본인이 실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감독의 말을 왜 들어야 하냐라고 묻는다면 할 말이 없어지죠. 자, 그렇게 지단이나 알론소 같은 감독들은 리그 최정상 팀들, 특히 팀의 슈퍼스타들을 장악하는 데 있어 항상 누구보다도 확실한 명분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닌 알론소의 월클 명분은 다른 정상급 선수들도 그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끌어당기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자, 레버쿠젠이 물론 다양한 국제대회를 참가하는 팀이지만 레알이나 맨시티 같이 S급 클럽은 아니죠. 작은 도시의 작은 구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 이적 시장에서 사카, 그리말도, 호프만, 보니페이스 같은 선수들이 팀에 합류했고 탑급 선수인 비르츠도 팀에 잔류하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아마 이 선수들에게 왜? 라고 물어보면 모두 알론소를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어릴 때 알론소의 선수 시절을 보고 자랐고, 그렇기에 이제 그에게 배우고 싶어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자, 결국 이는 선수 시절 경험이 없는 감독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신뢰 쌓기 절차가 알론소에게는 프리패스 혹은 더 긍정적인 플러스 요인으로 적용하여 선수와 감독 간의 관계에 있어 아주 긍정적인 베이스로 팀에 녹아들죠.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당연히 선수 시절의 레전드로 활약하고 감독으로서 커리어를 시작한 케이스가 알론소뿐만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램파드, 제라드도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현역 시절 모두 중원이니까 포지션도 비슷하죠. 자, 그렇다면 알론소는 대체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이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주는 걸까요? 알론소는 항상 예전부터 본인만의 페이스를 지켜왔고 이게 사실 그의 단점 중 하나이기도 했죠. 자, 왜냐하면 굉장히 느렸거든요. 알론소가 17살의 나이에 레알 소시에다드에 입단했을 때 존 토셰 코치가 얘가 너무 느려서 단거리 주력 훈련을 많이 하면 빨라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특정 훈련을 많이 시켰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느린 알론소를 보고 속도보다
처음 내딛는 몇 미터 내에서는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쳤고, 이 부분에서는 알론소가 그 어떤 선수보다 빨랐다고 합니다. 자, 미리 내다보고 경기 상황을 빠르게 이해하고 공을 잡기 전에 이미 본인이 어떤 플레이를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라고 했죠. 자, 말 그대로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가 펼친 경기들을 보면 항상 이런 부분들을 통해 높은 침착성을 바탕으로 정확한 패스를 위해 정확한 순간을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죠. 그리고 코치로서도 그의 이런 인내심은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수로서 은퇴했을 당시 사실 마음만 먹으면 그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성적이 저조한 1부 리그 팀이나 나름 쟁쟁한 팀들의 감독직도 바로 할 수 있었겠지만, 알론소는 오히려 잠시 휴식기에 접어들었고 이 기간 동안 배움에 집중하고 돌아와 레알 소시아다드 유스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먼저 보냅니다. 자, 그리고 유스에서 3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더 대단한 게, 실제로 이 기간 중 B클럽들이 몇 차례 그를 데려가라고 제안했지만 알론소는 스스로 준비됐다고 판단하기 전까지 계속 남아 배우는 쪽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의 배움과 성장에 대한 열망은 사실 그에게 전혀 새로운 모습이 아닙니다. 알론소가 22살의 나이에 리버풀에 이적했을 당시 영국의 문화와 역사는 물론 영어도 당연히 할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뭘 했냐? 책을 읽고 박물관에 방문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10년 뒤에 미넨으로 이적했을 당시 또 다시 반복했습니다. 책을 통해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고 박물관에 방문하며 처음으로 독일어 인터뷰를 하는 데까지 그래 오래 걸리지 않았죠. 자, 오죽했으면 알론소가 처음으로 코치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었을 당시 안첼로티랑 과르디올라 스태프들에게 물음표 살인마 그 자체였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알론소는 배우는 걸 아주 좋아했고 배움에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역시 판단이 빠른 그는 자신에게 필요한 걸 정확히 제공합니다. 시간. 선수로서는 물론 코치로서도요. 자, 많은 제안들이 있었기에 레알 소시아다드에서 훨씬 더 빨리 떠날 수 있었지만 인내심을 통해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본인 스스로에게 제공했죠. 그리고 그 위치가 바로 현재 레버쿠젠입니다. 이후 또다시 겨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언론들은 그가 레버쿠젠을 떠나 미넨, 리버풀, 레알 같은 B클럽들로 가는 걸 예상했지만 레버쿠젠의 잔류함과 동시에 2026년 새로운 계약까지 체결하죠. 자, 이런 결정은 상상 이상의 인내심을 요구하며 항상 당장의 승리, 우승, 눈앞의 이득을 원하는 현재 축구판에서 이런 그의 존재는 더욱더 돋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뢰, 두 번째 인내심,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남아있죠. 축구 기자들이나 평론가들은 항상 감독의 스타일을 캐치하고 캐릭터화시키는 걸 좋아하죠. 그리고 여기서 스타일이란 플레이 스타일로서 그가 선수들에게 어떤 시스템을 주입하려고 하는가가 주된 얘기죠. 근데 알론소를 본다면 그걸 한 단어로 정의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페인의 컨트롤과 독일의 강렬함이 섞인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그가 가장 중요시하는 건 선수들의 직감입니다. 자, 알론소가 선수를 활용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특정 전술을 얼마나 잘 소화할 수 있는가가 아닌 오히려 선수의 지능을 통해 스스로 판단을 내리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의 여부를 중요시하죠. 로봇처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경기 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인지 능력이 있고 개인이 가진 능력을 바탕으로 어떤 선택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죠. 이 멘트만 보더라도 감독으로서의 그의 스타일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행동은 하지 않죠. 선수들에게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주문하기보단 선수가 필요로 하는 모든 걸 제공해 줌으로써 스스로 어떤 선택이 최우선인지를 깨우치게 만들죠. 알론소의 경기를 보면 선발 명단에 거의 변화가 없긴 하지만 벤치에 있는 선수들까지 모두 포함하여 각자의 역할을 통해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팀 전체적으로 피로도를 분배하고 팀 사기에 있어서도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주죠. 레버쿠젠의 득점 기록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16명의 선수들이 골고루 팀 득점에 기여한 모습을 보여주며 이는 분데스리가 전체에서 가장 많은 득점자를 보유한 팀입니다. 자, 미넨도 골고루 다양한 득점자가 있지만 보시면 팀 득점의 거의 절반이 케인이죠. 알론소의 레버쿠젠에선 모든 선수들이 중요합니다. 심지어 스태프 멤버들까지. 자, 미넨 상대로 3대0 승리를 거뒀을 때 알론소가 한 가지 보기 드문 행동을 했는데요. 경기 종료 팬들에게 인사할 때 선수만이 아닌 스태프 멤버들까지도 다 같이 온 후에야 팬들과 함께 승리를 만끽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본인이 팀의 리더로서 언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잘 알고 있고 이 부분이 세트피스에서도 적용됩니다. 레버쿠젠이 세트피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알론소는 한 걸음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때만은 세트피스 코치가 상황을 주도하도록 위임하죠. 자, 보통 리더가 필수로 갖고 있어야 할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첫째는 위임할 수 있는 능력과 둘째는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나사 빠진 좀비가 아닌 해결사 능력을 갖춘 팀을 꾸리는 거라고 합니다. 현역 당시 달리기가 느린 선수로 평가받던 알론소가 감독 레이스에 있어 경쟁자들이 이미 빠르게 앞질러간 거 보면 참 아이러니하기도 한데요. 축구 감독이라는 장기간의 경쟁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닌 목표에 잘 가고 있는지가 중요하죠. 자, 독이 든 성배라는 말이 있듯이 당장 우승에 목말라 있는 현대 축구 씬에 있어 알론소의 이런 인내심은 그만의 유니크함을 돋보이게 하며 어쩌면 원하는 것에 정말 빠르게 도달하고 싶을 때 가끔은 반대로 속도를 줄여야 할 때가 있죠.